1918년 11월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서부 전선의 총성이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 4년 동안 독일의 카이저 비렐름 2세의 군대는 프랑스와 벨기에로 총격과 포격을 퍼부으며 진격했지만 참호와 철조망 뒤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저지당했습니다. 프랑스는 살아남았지만 땅은 상처 입고 국민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자 프랑스인들은 이번엔 반드시 준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른바 가짜 전쟁이라 불리는 폴란드 침공 이후 히틀러가 서쪽을 공격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이용해 프랑스인들은 영국 동맹국들과 함께 방어선을 구축하고 독일의 독수리가 양국의 국경 동쪽을 넘지 못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에도 불구하고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프랑스가 강화를 요청하도록 만드는데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프랑스 침공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양측의 전략을 분석하며 나치의 군합발 아래 프랑스가 몰락하는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 아돌프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 운명을 이루는데 의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다음 지배 세력일 뿐만 아니라 인류 중 가장 순수하고 우월한 지배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라는 기존 강대국들과의 전쟁은 거의 불가피했습니다. 런던과 파리가 베르사유 조약의 족쇄를 벗어던지는 그의 행동과 오스트리아와의 합병, 그리고 주데텔란트 합병을 묵인하는 동안에도 독일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강대국들이 그에게 맞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계획에는 재무장 프로그램, 전쟁을 위한 경제 재편, 그리고 식량 생산의 자급자족 강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의 참모들은 아돌프 히틀러에게 그들의 계획이 결실을 맺기 전, 즉 1945년쯤까지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총통의 야망은 꺾이지 않았고 결국 1939년 9월 1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자 런던과 파리 모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3제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전포고는 독일 국방군의 폴란드를 향한 동진을 거의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방연합국의 주요 목표는 히틀러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었고 특히 프랑스 본토로의 진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긴 육상 국경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서 전차와 항공기가 동원된 빠른 전쟁이 벌어진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전차와 항공기가 협력하여 방어선을 돌파하고 주요 목표를 신속하게 점령했습니다. 또는 폴란드 군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특히 프랑스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군대가 독일 국방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면 전투가 곧 지난 전쟁에서처럼 교착 상태의 참호전으로 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식 전격전 전술이 폴란드에서만 성공한 이유는 폴란드 군대가 영국이나 프랑스 군대만큼 준비되어 있거나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프랑스에 가져온 참화를 기억하며 프랑스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가능한 한 자국의 많은 지역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키고 전후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경을 따라 전선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벨기에 국경에서 독일과의 국경을 따라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방어진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프랑스 전쟁장관 앙드레 마지노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 불린 이 방어선은 프랑스 선전에서 동쪽에서 오는 어떤 군대도 뚫을 수 없는 연속적이고 견고한 요새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둘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연장애물이 방어시설 건설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된 넓은 구간이 있었고 예상되는 침공 경로에 대부분의 자원이 집중되어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허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선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벨기에 국경을 거의 무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서방연합국의 선택지를 강제로 좁혔다는 것을 깨닫고 폴란드 정복이 끝나자마자 1939년이 끝나기 전에 프랑스를 공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아직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프랑스와 영국이 완전히 전쟁 준비를 마칠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지노선이라는 방어막 뒤에서 자신을 향해 동쪽으로 공격해올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독일군이 런던과 파리에 연합된 힘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여전히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국의 식민지들에게 병력과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프랑스 지도자들은 대규모 공세를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너무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히틀러가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의 군대가 마지노선의 가장 촘촘한 방어 구간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침공로를 통과하려다 소모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프랑스 지도자들은 적대 행위가 시작된 후 독일을 충분히 약화시키는데 최대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이 그 방어선을 돌파하려 애쓰는 동안 연합군의 독일 산업 공중 폭격으로 독일이 약해진 뒤에야 요새에서 나와 베를린으로 진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 요인이 총통의 조급함을 줄일 것입니다. 첫째, 1939년과 1940년의 겨울은 이 지역에 특히 혹독했으며 이는 그의 군대의 진군을 방해하는 역할만 했을 것입니다. 둘째, 1940년 1월에 그의 침공 계획 초안을 실은 항공기가 벨기에에서 추락했고 벨기에인들이 분명히 그 계획을 회수해 적들과 공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공격 계획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노선 자체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측근들 모두는 마지노선의 설계에 결함이 있긴 했지만 마지노선이 뚫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베어마우트가 돌파하더라도 독일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에리 폰 만슈타인 장군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만슈타인 장군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라는 중립적인 저지대 국가들을 침공하는 대담하지만 위험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남쪽으로 프랑스를 공격할 수 있었고 이는 마지노선을 효과적으로 우회하여 독일군이 그 뒤로 쏟아져 들어가 프랑스군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했습니다. 만슈타인 장군의 계획은 세 개의 판처 사단이 준독립적으로 작전하며 주력 부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루프트바페의 지원을 받아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에서 사용된 전략보다 훨씬 더 야심찬 전략이었고 보수적인 성향의 장군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히틀러는 의심했지만 도박꾼답게 만슈타인 장군의 계획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부하들이 성공하면 몇 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히틀러는 독적으로 노력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를린과 런던 모두 스칸디나비아가 각자의 전쟁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히틀러는 노르웨이 침공을 위한 발판으로 덴마크 침공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발트해를 통한 중요한 광석 수송을 확보하고 영국이 독일 항구를 봉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독일 유보트가 영국 해운을 마비시킬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덴마크는 1940년 4월 9일 단 하루 만에 함락되었고 노르웨이를 보호하려는 연합군의 노력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여파로 영국 정부가 크게 흔들렸고 네빌 체인벌린 총리가 사임하고 윈스턴 처칠로 교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40년 5월까지 독일의 전투 계획은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있었고 두 가지 뚜렷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팔겔베 황색 작전이 서쪽 진격을 시작하고 이어 팔로트 적색 작전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팔겔베 작전의 목표는 연합군 주력을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로 유인한 뒤 독일군이 고전적인 협공 전술로 그들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공의 북쪽 침략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통한 두 개의 주요 돌파로 구성되었으며 두 나라 모두 덴마크에서처럼 비교적 빠르게 점령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쪽 협공은 룩셈부르크를 지나 아르덴 숲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군사 계획가들은 이 지역의 지형이 대규모 독일 기갑부대가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방어가 허술했습니다. 협공이 완성되면 독일군은 고도로 조율된 전차, 포병, 공군력을 이용해 연합군을 여러 포위망으로 구립시키고
그곳에서 집중 공격을 가해 항복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이 전술을 반복해 추가로 만나는 연합군 부대들을 계속 포위했고 결국 프랑스군과 영국 원정군 BEF도 영국 해협 쪽으로 후퇴하게 만들며 패배로 몰아넣었습니다. 황색 작전을 위해 독일군은 약 300만 명의 병력을 157개 사단으로 편성해 배치했습니다. 이 중 135개 사단 이 주력 공격에 투입될 예정이었고 여기에는 42개의 예비 사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7,000문이 넘는 야포와 거의 2,500대에 달하는 전차 및 장갑 전투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합쳐서 보유한 전체 수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습니다. 전투 이후 몇 년 동안 널리 퍼진 믿음과는 달리 독일군이 투입한 전차의 대부분은 구형 판처 전차였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영국의 마틸다나 프랑스의 소미아 S-35와 같은 전차에 비해 열등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전차 전담 부대에서 자신들의 차량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용했고 공군 및 포병 부대와의 협조를 통해 기술적인 열세를 상쇄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고 준비가 완료되자 독일군은 1940년 5월 10일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공격의 신속함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때로는 독일군 자신들조차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투를 피해 서쪽으로 도망치려는 난민들이 쏟아져 나와 도로와 철도를 막아버렸고 이것은 연합군이 병력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더욱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격이 시작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양측은 전쟁에서 처음으로 벌어지는 진정한 대규모 기갑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독일 제16군단 이 벨기에 한일 근처에서 영국군과 합류하려던 프랑스 기병군단에 의해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약 600대의 전차를 투입했지만 독일군은 보병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독일군은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합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독일군보다 2배 많은 전차를 잃었습니다. 한편 공중에서는 독일군이 전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루프트와페 메서슈미트 BF-109 이 전투기는 성능과 전술 운용 면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전투기보다 모두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각하게 방어가 부족했던 연합군 폭격기들을 맹렬히 공격했으며 하루 만에 연합군 비행대 전체가 전멸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한편 독일 폭격기들은 마지노선을 넘어 연합군 비행장을 공격하고 증원군의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고속 전격전의 상징이 된 항공기는 융커스 U-87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였습니다. 위협적이고 거의 독수리 같은 외형과 탱크만큼 작은 목표물에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급강하하는 놀라운 능력 덕분에 슈투카는 가장 두려운 독일 무기 중 하나가 되었고 독일의 성공을 이끈 열세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군은 폭격기와 포병 지원을 극대화하려고 연합군보다 훨씬 많은 부대에 무전기를 장착했습니다. 이것은 공습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독일 최고 사령부가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5월 13일 미래의 사막의 여우로 불리게 될 에르빈 롬멜 장군이 7기갑사단을 지휘하여 벨기에 디낭 근처의 메지강을 건넜고 서쪽 강둑에 신속하게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틀 후 남쪽 측면에서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이 세당에서 프랑스 주력 방어선을 돌파하기 시작했고 영국 해협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지휘관은 자신의 진격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놀랐고 이로 인해 독일 최고 사령부는 때때로 그에게 보급선이 따라올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전방부대 뒤쪽을 돌파해 증원을 차단할 수 있는 돌출부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매우 잘 써온 전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 구데리안은 영국 해협에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은 사실상 2개로 분리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주력은 남쪽에, 그리고 영국 원정군, 프랑스 야전군 3개 부대, 그리고 살아남은 벨기에군 일부는 북쪽에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원정군이 포위된 상황에서 그 지휘관인 고트 장군은 영국 원정군이 괴멸당하지 않으려면 해협을 건너 철수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군은 탈출을 계획했고 이는 많은 프랑스 측 동맹군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대규모 철수가 가능한 유일한 항구는 연합군이 장악 중인 덩케르크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효과적으로 조직되어
완강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필랑드르 평야 가장자리에 있는 도시 아라스에서는 대규모 전차 부대를 배치하기에 이상적인 지형이었습니다. 5월 21일 도시 방어는 영국의 해롤드 프랭클린 소장이 맡았으며 영국 제5 및 제50 보병사단 이제일 전차여단의 전차 74대와 일부 프랑스 전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프랭클린 소장은 자신의 작전 지역에서 독일군 진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했고 주로 영국의 마틸다 전차로 구성된 40대의 전차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차는 매우 뛰어난 장갑을 자랑했습니다. 독일군은 이를 막기 위해 고속 대공포를 하늘에서 지상으로 조준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21일 해질 무렵까지 영국군은 독일군 진지로 10마일을 진격하여 400명의 병력을 포로로 잡았고 수많은 독일 전차와 차량을 성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고 다음 날 프랭클린은 자신의 부대가 포위되자 병사들에게 해안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최고사령부는 이 작전에 주목했고 그로 인해 영국 원정군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해협으로 이동하며 프랑스에서 후퇴 공간이 급격히 줄자 독일 지도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덩케르크에서 영국 원정군과 싸워 그들을 섬멸하고 영국의 평화협정을 강요해야 할 때 그 전투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공군 사령관 헤르만 göring은 총통의 환심을 살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göring은 히틀러에게 접근해 독일군 대신 자신의 폭격기들이 덩케르크 포위 임무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히틀러는 설득당했고 독일 지상군이 덩케르크 외곽에 접근하던 5월 24일 그는 그들에게 현 위치를 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지 명령 덕분에 연합군은 덩케르크에서 스스로를 정비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지만 거의 끊임없는 공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덩케르크는 영국 전투기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지상 병사들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영국 공군은 göring의 계획을 크게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히틀러는 자신의 명령을 철회했고 지상군은 다시 덩케르크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5월 26일 철수가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떠 있을 수 있는 모든 선박이 병사들을 해변에서 대피시키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구축함부터 예인선, 심지어 유람선까지 말이죠. 공중과 포병의 공격을 받으면서 급히 모인 함대는 33만 8천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226명의 병사들, 그중 13만 9,938명, 프랑스군과 일부 벨기에군, 폴란드군도 함께였으며 이 대피작전은 6월 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대피작전이 성공으로 묘사되었지만 영국 지도부는 벨기에와 프랑스에서의 전투로 인해 영국군이 많은 전차와 차량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남부 프랑스에서의 전투를 계속하거나 심지어 영국 본토를 방어하는 데도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6월 3일 대피작전이 끝나기 전날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와 이어지는 항공기 엔진 소음이 파리 시민들을 대피소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전 몇 달 동안 수많은 허위 경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루프트바페가 도시의 시트로엔 공장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254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95명은 목표와 아무 관련 없는 무고한 민간인이었습니다. 폭탄이 목표에서 벗어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국 원정군 대부분이 철수한 상황에서 보호를 위해 프랑스 중부의 투르로 이전한 프랑스 정부는 자신들만 남겨진 채 이미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통한 평화로 끝내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단순한 저항의 표시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점을 고민하던 중 6월 5일에 독일군은 침공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인 적색 작전로 전환하여 송강과 엔강을 가로지르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파리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 프랑스로 돌진하기 전에 말이죠. 한편 별도의 부대는 마지노선에 배치된 병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다시 이동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사기를 높이고 파리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해군의 단독 파멘 NC 2234 폭격기가 베를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독일군의 거센 진격에 가려졌습니다. 6월 9일
프랑스 주력 방어선이 무너졌고 독일군은 프랑스 수도 외곽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총리 폴로누는 이미 내각을 투르에서 보르도로 다시 옮긴 상태였고 파리는 전장이 들기에는 너무 중요한 도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파리를 무방비 도시로 선언했고 이는 사실상 파리를 항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의 섭리가 자신의 나라를 등진 것처럼 6월 10일에는 이탈리아가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 14일 아침 독일군이 파리에 진입했고 오후가 되자 유명한 에펠탑에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걸렸습니다. 마지노선 일대에서는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 요새들이 하나씩 함락되었지만 프랑스 수비대 대부분은 항복하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원정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소수의 영국과 캐나다 병력이 프랑스로 다시 도착했으며 큰 타격을 입은 영국 공군도 계속해서 독일군을 상대로 폭격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들은 불가피한 운명을 맞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히틀러에게 항복할 수 없었던 르노 총리는 6월 16일 사임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 필리프 페탱이 그를 대신하여 평화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평화의 조건은 전적으로 총통에 의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아직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사실에 경악한 윈스턴 처칠은 추가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나라 역시 동맹국을 실질적으로 도울 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윈스턴 처칠은 영국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며 프랑스 전역은 끝났고 이제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베를린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완전히 황홀해하며 페텐과의 협상 장소로 콩피에뉴 숲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1918년 독일의 항복과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굴욕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휴전 협정이 체결된 장소였습니다. 복수의 의미로 아돌프 히틀러는 1918년 독일이 휴전 협정에 서명했던 바로 그 철도 객차에서 새로운 휴전 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6월 21일 회담이 예정된 24시간 전 아돌프 히틀러는 파리가 세계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윈스턴 처칠과의 우호를 도모하고 처칠이 이제야 이성을 되찾아 평화 협상을 요청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또한 그렇게 소중한 도시가 파괴될 경우 미국이 분노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립을 깨고 자신에게 맞서 전쟁에 참전할까봐 걱정했습니다. 1940년 6월 22일 프랑스와 나치 독일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카이저가 4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불과 2달도 안 되어 달성했습니다. 이 전투로 베어마우트는 2만 7천 명 전사, 1만 1천 명 이상 부상, 1만 8천 명 실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약 9만 2천 명이 전사하고 20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영국 원정군은 1만 명이 전사하고 7만 8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로써 단 2달 만에 전사자가 12만 9천 명, 부상자와 실종자가 39만 7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투 중에 독일군, 특히 바펜 SS 부대는 포로로 잡은 군인들, 특히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병사들에게 많은 잔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체슬리의 스몰캐슬 주변에서 벌어진 전투 동안 휴전이 곧 선언될 것이 분명했던 시기였습니다. 백인 장교들과 함께 항복한 약 100명의 세네갈 병사들, 이 들판으로 끌려가 SS 부대에 의해 기관총 사격을 당했습니다. 일부 프랑스군, 특히 프랑스 장군이자 전쟁 차관인 샤를드골 휘하의 부대는 어떤 휴전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영국이나 북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로 탈출하기 전에 계속 싸웠습니다. 마지노선에 위치한 일부 요새들은 7월까지도 계속 전투를 이어갔으며 이는 프랑스가 패배했을지라도 프랑스의 국가적 자존심과 저항 정신이 아직 꺾이지 않았음을 독일군에게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페탱은 프랑스의 지도자로 남았지만 실제로 그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은 영국과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프랑스의 북부와 서부 지역을 점령했고 페탱은 점령되지 않은 남부와 동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디시라는 휴양 도시에서 정부를 운영했기 때문에 협력 정권을 구분하기 위해 비시 프랑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히틀러의 권력은 이제 서유럽에서 견줄 데 없이 강해졌고 그는 프랑스에서 새로 거둔 정복의 성과를 돌아보며
자신이 약속한 대로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기에도 그는 이미 자신이 진정한 적으로 여겼던 소련의 침공과 정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고 영국 해협 너머 상처 입은 적이 우월함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을 지배하려는 게르만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